아니, 아버지. 피가 섞인 부모 자식 사이인데 겨우 그런 일로 연 끊으실 거예요? 뭐? 겨우 그런 일? 내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게 너한테는 겨우 그런 일이냐? 그건 저희가 그냥 실수한 거잖아요. 맞아요, 아버님. 절대 고의가 아니었어요. 너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내가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일은 없었을 거다. 아버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할게요.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정말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동안은 일이다 육아다.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니네가 나를 생각하는 정도다. 손주가 1등, 너네가 2등, 저기 끝에 꼴등이 예비 아니냐? 아버지 막말로 그럼 재산 저희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시게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주시게요? 어차피 주실 거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놈이 그래도 차라리 이 돈 무덤까지 가지고 가마. 내가 죽기 전까지 눈 부릅뜨고 니네한테 뺏길 일 없을 거고 죽어서도 너네한테는 절대 못 가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여기 한밤중에 언성을 높이며 얘기하는 70대 김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느낀 배신감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토록 아들에게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김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오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김 씨는 장남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김 씨는 항상 밥을 먹을 때도 동생들이 다 먹고 나서야 자기의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항상 김 씨는 어머니로부터 네가 동생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김 씨는 그런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동생들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남동생들을 공부시켜 주기 위해서 열심히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일찍이 여동생들은 시집을 보냈고 김 씨의 남동생들도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도와주었고 심지어 그중 2명을 대학교에도 보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의 동생들에게 김 씨의 고생이 컸다며 나중에 다 갚으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동생들이 어느 정도 다 컸을 때 홀로 도심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김 씨는 이제 동생들 다 컸으니 부모님께 도심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그간 고생한 것을 생각해 김 씨의 부모님은 큰아들을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도심으로 와서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일찍이 동생들을 위해 희생했던 김 씨에게 공부머리는 없었고 딱히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몸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꽤 힘이 좋았던 김 씨는 공장에서도 부지런히 일을 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항상 남을 돕던 습관이 있었던 김 씨는 위에 관리자가 보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나서서 힘들어하는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김 씨의 착한 성격을 역이용해서 김 씨를 일부러 부려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제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김 씨는 다른 사람들의 꾀병을 의심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성격이 약간 둔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정직하게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편 김 씨가 일하던 공장에는 김 씨 또래의 남자들이 많았는데 허구한 날 여자 얘기를 하던지 근처에 있는 땅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한 번은 김 씨와 얘기가 잘 통했던 동료가 다가와 김 씨에게 귀뜸해 줍니다. 경남시도 얘기 들었어? 여기 주변에 평지 있지? 거기 곧 개발된다고 너도 나도 지금 그 땅 사려고 알아보고 있다니까? 내가 경남시가 하도 성실하고 배려심도 많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말은 했지만 어느 누가 좋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고향을 떠나면서 부모님께 받은 돈과 공장에서 벌었던 모든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샀던 땅은 이제 땅값이 곧 오른다, 금방 재개발된다 이런 말만 있었지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 그 땅 정보를 흘린 동료는 점점 김 씨를 피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걸로 따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 씨에게 땅을 추천해 준 사람은 추천만 해주고 자기는 하나도 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독립하고 쓰디쓴 실패를 맛봤습니다. 김 씨는 그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땅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돈을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만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투자는 땅이나 주식 투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일 끝나고 밤에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시장에 위치한 해산물 가게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김 씨는 아주 성실했는데 이 점을 마음에 들어한 가게 주인이 자기 딸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김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가게 주인 부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늦은 나이에 아내와 일남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김 씨네는 지속적으로 해산물 가게에서 일을 했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돌아가시자 그 가게를 통째로 물려받았습니다. 꽤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던 김 씨의 가게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성실했던 김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김 씨는 자식들이 어릴 때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기한테 돈 쓰는 것에 인색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들에게만 해줬던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너무 더운데 선풍기 하나만 더 사요. 하나로는 우리 네 식구 쓰기 너무 부족해요. 부채 여러 개 있잖아. 그리고 창문 열면 시원한데 뭐. 김 씨는 남들에게는 한없이 배려심이 넘쳤지만 유독 자기 자신과 아내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아내는 어렸을 적부터 힘들게 살았던 김 씨를 이해해줬습니다. 김 씨는 가게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커주고 이대로만 쭉 가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감과 안정감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자식들이 중학생 때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김 씨의 아버지처럼 김 씨의 아내도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내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후회는 늦은 후회였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으기만 했던 돈들을 자식들이 먹고 싶다는 것 다 사주고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독이 됐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가 서로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빠 왜요? 오빠만 가방 사줘? 나도 새로운 책가방 필요하다고. 너 가방 사준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몰라. 이제 질렸어. 그래, 알았다. 아버지, 지연이 가방 또 사줬어요. 지연이 사준 김에 저 메이커 청바지 하나만 사주실 수 있어요? 넌 학생인데 어디 나갈 일이 있다고 자꾸 옷을 사달래? 주말엔 가끔 놀러 가고 해야죠. 주말에 옷가게 한번 가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자식들은 이때부터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김 씨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제외하고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바르게 잘 커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김 씨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할 정도로 김 씨가 열심히 서포트해 줬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때도 서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오빠만 해주냐, 동생만 해주냐 하면서 김 씨에게 따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싸우기 싫어서 김 씨는 자식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모두 외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도 한 번씩 가고 편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돈을 떠나 이러다가는 김 씨에게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손을 벌리려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은 아니지만 행여 자기들 스스로 독립하지 못할까봐 김 씨는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취직을 한 이후로 한동안 자식들의 연락이 잠잠했습니다. 자식들은 취직 이후 오히려 김 씨에게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동안 받았던 것을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의 그런 작은 행동에도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자리를 잡아가고 아들과 딸이 1년 간격으로 결혼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결혼하기 전 상견례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안사돈을 처음 뵀는데 얼굴에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딸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싶어서요. 아드님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인 것 같은데 아버님은 재산이 좀 있으세요? 초면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예비 사돈의 말에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바로 옆에 있는데 솔직하게 재산을 다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을 만큼은 있습니다. 이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식사 자리 내내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돈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결혼 비용까지는 지원해 줄 생각이 있었고 자식들이 직장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한 결혼이기 때문에 딱 결혼식까지는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집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따로 집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김 씨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때도 자식들은 옛날 버릇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결혼했는데 딸이 바로 옆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해주나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꽤 큰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딸은 아버지에게 자기는 결혼식을 작게 하는 대신 신혼집 사는 것을 좀 보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결혼식 때 쓴 돈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비슷한 금액을 딸에게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을 보여줘야 불만을 내비치지 않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김 씨는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자식들 집과는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습니다. 사위는 조금 무뚝뚝했지만 며느리는 어찌나 살갑던지 요새 며느리들 다 너무 어렵고 거의 남이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는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자기 아들을 별로 탐탁치 않아 했던 처가에 기도 못 펴고 살진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그런 걱정과는 달리 사돈네는 김 씨의 아들에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사돈은 자기 딸이 결혼하고 며칠 후에 자기가 직접 김 씨네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찾아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때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었는데 그 가게 이름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 두었다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김 씨의 가게에 찾아갔는데 자리도 좋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사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김 씨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사돈 드리려고 반찬을 좀 싸왔는데 집에 계신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신가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사위한테 물어봤죠. 지금 바로 갈게요. 사돈네는 김 씨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데 이렇게 사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김 씨의 집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애들 반찬 해주는 김에 사돈 것도 좀 만들어 왔어요. 김 씨는 사돈의 마음이 고맙긴 했지만 갑자기 변한 태도에 약간 의심을 하기는 했습니다. 젊었을 적 김 씨라면 고마운 마음만 간직했을 테지만 김 씨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호의를 무작정 받기보다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받기만 하긴 조금 그랬던 김 씨는 가게에 싱싱한 해산물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사돈이 건네는 반찬은 김 씨가 다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돈 마음은 고맙지만 저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아서 다음부터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양을 반만해서 가지고 갈게요. 사돈에게 받기만 하는 건 그래서 뭐라도 줘야 했는데 뭘 줘야 하나 고민하는 것도 김 씨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어느덧 만 64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한평생 일만 해온 김 씨는 이제 쉬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자식들에게 해산물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해산물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자식들은 그냥 회사를 다니겠다고 했고 사위가 자기가 이어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정들었던 해산물 가게를 사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맘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언제 물려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김 씨는 어릴 적부터 검소했기에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왠지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했던 김 씨는 이때부터 최소한의 돈만 남기기 위해 아들에게는 집을, 딸에게는 그에 맞는 정도를 현금으로 증여해 줬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조금 모아놓은 예금과 기초연금만 받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하니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그게 김 씨의 재산에서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졌으니 바로 자신의 재산이 줄어든 걸로 계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해마다 조금씩 재산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증여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졌어도 아직 증여재산으로 김 씨의 재산이 인정되었는데 증여재산이란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앞으로 몇 년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미리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을 받은 자식들의 반응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단 김 씨는 아들에게 집을 물려줬는데 아들은 그맘쯤 회사에서 지원하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집이 좁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집에서 김 씨와 아들 내외는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김 씨가 아들에게는 같이 3달 정도만 살다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가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에 며느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적어야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김 씨는 지금 사는 이 집이 아니라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어쩌시려고요?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지 어쩌겠냐.
갈 데도 없는데.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리자 며느리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착하디 착했던 며느리는 어디 가고 재산을 물려준 다음부터 며느리는 김 씨에게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아들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손주도 학교에 보내고 나면 평일에는 항상 집에 김 씨와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사돈네는 딸이 사는 김 씨의 집을 이제 자기 집 마냥 돌아다녔는데 이전에는 김 씨가 가장 좋아했던 고추 장아찌를 꼭 빼놓지 않고 반찬으로 보내줬었지만 더 이상 김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져오지 않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만 싸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면 항상 김 씨가 마루에 앉아 있어도 본 채도 아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변한 사돈의 태도에 참 씁쓸했습니다. 아마 딸이 김 씨에게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거기다 대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받기만 하는 것이 불편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김 씨와 있는 시간 동안 점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눈치를 주고 인상을 쓰며 청소를 할 때는 김 씨를 흘끗 째려보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은근히 며느리는 김 씨가 외출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도 좋은데 어디 안 나가세요? 나가서 할 것도 없었지만 김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등 떠밀려 옷을 입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밖은 며느리의 말대로 간만에 날씨가 좋았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는 김 씨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있었고 그저 앞을 보며 멍만 때릴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기의 모습이 지금 저래 보이는구나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도 못 먹고 나왔는데 굉장히 허기가 졌습니다. 그런 김 씨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곁에 같이 앉아있던 노인 한 명이 다가와 김 씨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저기 가면 공짜로 밥 주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고맙게도 근처에 일주일에 2번 무료로 밥을 제공해주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찬이 엄청 잘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김 씨는 그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밥을 먹고 김 씨는 정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왜 이리 느리게 흘러가는지 싶었습니다. 일찍 들어가 봤자 며느리 눈치나 보고 불편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김 씨는 해가 떠 있는 시간 대부분 밖에서 지냈습니다. 분명 자기가 몇십 년을 살아온 자기 집이었는데 이제 집은 김 씨 소유의 집도 더 이상 편한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봄에서 가을까지는 상관없었는데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탔던 김 씨는 밖에 나가기 싫었지만 이날도 어김없이 며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카페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던 김 씨였기에 몸을 돌돌 감싸 그나마 바람이 덜 통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카페에 간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커피 하나 시키고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 씨와 같이 있던 노인들은 한 명씩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홀로 그 자리를 오랜 시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치가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가 했지만 일단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고 비밀번호가 틀렸음을 알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번갈아 전화했지만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떨었던 김 씨는 이제는 계단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갑이라도 들고 나와서 카페라도 들어가 있을 테지만 문이 잠기니 그러지도 못할 노릇이었습니다. 김 씨는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점점 눈이 감겼습니다. 그렇게 다 쓰러져 가던 찰나에 아들의 차가 집 앞에 도착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는 이 순간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바로 아들네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너네 어디 갔다 오는데 전화도 안 받아? 집 비밀번호는 왜 바꿔? 아, 저희 잠깐 외식 좀 하고 왔어요. 손주는 장모님께 맡기고요. 비밀번호는 제가 아버지께 문자 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들은 덜덜 떠는 아버지를 보고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애비는 지금 밖에서 덜덜 떨다 죽을 뻔했는데 깜빡!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집! 이제 저 집 니네 거라 이거냐? 이제 물려주셨으니까 저희 집 맞죠? 아버지 걱정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얘기하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갑을 챙겨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씨가 향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김 씨는 모텔에서 보일러를 틀고 몸부터 녹였습니다. 그러고는 샤워를 했습니다.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지자 서러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며칠간을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뉴스를 보다 아주 오래전에 샀던 땅이 재개발 추진 중이라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김 씨는 낯이 익은 지역의 땅이라 긴가민가 했지만 분명히 김 씨가 공장에 다닐 때 사두었던 땅이 확실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공인중개사로 달려가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는 시간도 아주 오래 지나 지금 그 땅값이 김 씨가 투자했던 원금의 몇백 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김 씨는 땅이 더 오르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 팔아도 너무 충분한 돈이 생길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집도 하나 매매했습니다. 아직 김 씨는 자식들에게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냥 이제 자식 없는 셈치고 혼자 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김 씨가 땅을 판 소식 그리고 사는 집은 또 어찌 알았는지 어느 날 김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땅 파셨다면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이사 오셨어요? 그때 집 나가시고 얼마나 걱정 많이 했는지 아세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재산 물려받고 콧배기도 안 비치던 딸도 왔는데 김 씨는 딸에게도 이미 정이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빠,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오빠는 아버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했어? 이제 그냥 오빠 집 말고 우리 집에 살아요. 김 씨는 이런 자식들의 태도에 연신 헛웃음만 터져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심한 듯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너네 내가 준 재산 모두 돌려줘라. 안 주면 내가 소송 걸어서라도 다 뺏어 올 테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족끼리 소송이라뇨? 그리고 소송한다고 쳐도 아버지 그 돈 못 받아요. 제가 이미 변호사한테 가서 다 상담받고 왔어요. 그래? 나도 변호사한테 상담 받았는데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너네한테 물려준 재산만큼 너네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 내가 그 돈 돌려받지는 못해도 너네 그만큼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게 해주마.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 네 애미는 자식들 이따위로 키운 것을 아마 부끄러워할 거다. 난 더 이상 너네랑 할 말 없고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김 씨는 자식들을 내쫓았습니다. 자식들은 절대 김 씨가 소송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예상대로 김 씨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래도 자식이니까 며느리에게는 사돈이 그동안 해준 반찬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고
사위도 애정하는 해산물 가게를 잘 물려받아줘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제 혼자 살아가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그런 김 씨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졸라댔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얘기해요.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문도 안 열어주고 김 씨가 문 앞에서 대답합니다. 너랑 할 얘기 없다. 그 돈, 아버지 죽기 전까지 써도 한참은 남을 돈이잖아요. 그 돈 넉넉하게 남기고 저 진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절약하는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내가 실컷 쓰다 남은 돈은 전부 나같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예? 아니, 그 귀한 돈을 생판 피도 안 섞인 남한테 물려주신다고요? 아버지, 저희는 피 섞인 가족이라고요. 맞아, 아빠. 그분들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어. 일단 우리 먼저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피 섞인 너네가 우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 나한테 말 걸어준 사람들은 너네가 아닌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고 힘들게 살아가는 내 또래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이고 너네는 내 마음에서 지운 지 오래다. 마음 절대 바뀌지 않을 테니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 이후에도 자식들은 계속 찾아왔지만 김 씨는 똑같은 말을 해줄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정말로 일부 돈만 남기고 남은 돈을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에다 기부하고 무료로 급식을 운영하는 쉼터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 가서 홀로 사는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밥을 퍼주며 힘든 사람들과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 씨가 오래전에 사둔 땅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이게 없었다면 김 씨는 비참한 말년을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노후 자금을 어디에 쓰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자식들이 집을 사는 것도 취직을 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져 가는 것도 심각한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아직 젊으니 방법을 잘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에 돈을 한번 잘못 쓰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금을 조금 아끼거나 연금 조금 더 받기 위해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재산 꼭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인생지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